낯선 손길에 연화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식이 자신의 입술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애타는 손길에 연화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님의 아랫입술을 만지던 두식이 이내 손을 떼어냈습니다. 연화가 아쉬워하고 있을 때 두식이 마님의 입술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혀도 섞지 않는 가벼운 입맞춤인데도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심장은 마구 요동쳤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식이 이번에는 연화의 옷고름을 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 된다. 두식아, 그건 안 된다. 야담령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성산마을에 연화라는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으나 시집을 온 뒤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마님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기생집을 전전하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잘못은 모른 척하고 오로지 연화만을 다그쳤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씨를 받아 가문을 잇는 게 도리거늘 그러지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원. 쓸모없는 것. 연화가 고운 손으로 물지개를 지고 나무를 패고 밭일을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일상의 연화의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님, 주인마님께서 기운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마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친정집 머슴인 두식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허락 없이는 대문도 함부로 넘을 수 없었지요.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멀리 보이는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두식이 허리를 굽힌 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둑한 엽전 주머니를 품 안에서 꺼내 보였지요. 시큰둥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엽전을 본 순간 달라졌습니다. 친정의 일을 보는데 시댁에 돈을 쓸 수는 없다며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미가 위독하다니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다녀오거라. 시어머니가 두식의 손에 들려있던 엽전을 가로챈 뒤 말했습니다. 많이도 보내셨구나. 하지만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어디 합당한 일이더냐? 그냥 다녀오는 것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덜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엽이라기엔 형편없이 적었지만 친정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의 연화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안주인이 자리를 길게 비우면 기강이 흐트러지니 가급적 빨리 다녀오거라. 예, 어머니. 길이 멀 테니 몸종을 붙여주겠다. 뒤편에 서 있던 여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울은 시어머니의 여종으로 평소 연화를 못마땅해 하며 괴롭히곤 했습니다. 여울을 붙여 감시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너가 없는 동안 해야 할 일도 전부 해놓고 가거라. 일도 하지 않고 떠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 않겠지. 시어머니의 엄포에 연화는 손이 부르트도록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을 메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 뒤에 밤새도록 바느질까지 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정말 모든 일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연화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한 것 허튼 생각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연화가 가지 않으면 돈을 챙길 구실이 없어지니 보내주긴 하지만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색이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가 말을 바꿀까봐 밤을 꼴딱 새고도 새벽같이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연화와 여울, 두식은 연화의 친정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얘, 너는 이름이 뭐니? 참 잘생겼구나. 두식을 본 여울이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편먹고 저를 그리도 괴롭히던 여울이 두식의 앞에서 몸을 베베 꼬고 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집갈 때도 잘생긴 소년이었던 두식은 어느새 근사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큰 키, 굳은 일을 하며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은 문 여자들을 홀릴 만했지요. 그러나 두식은 여울에게 관심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니 쟤? 정말 재수없어. 여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팩 돌렸습니다. 그 후에도 여울은 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두식은 전부 무시했지요. 결국 지쳐서 중간부터는 여울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걷고 또 걸은 그들은 저녁쯤 강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맞닿은 하구에서는 강의 물비린내와 바닷소금 냄새가 반반씩 섞여났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 보는 광활한 풍경에 연하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념에 잠길 틈도 없이 여울이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날이 저무는데요. 저희 어디서 자요? 여울의 말에 연하는 주머니 속에 동전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것은 셋이 나룻배 한 번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지요. 일단 주막으로 가보자꾸나. 혹시 허드렛 일을 돕고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연하는 그들을 데리고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방 있어? 두식의 말에 주모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낮에 장꾼들이 방을 모두 잡았습니다요. 그럼 이 마을에 방을 내어줄 다른 집은 없어? 아, 저 아래 큰댁이라 불리는 집이 있긴 한데 그 집 부인이 얼마 전에 8째를 낳아 방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요. 주모가 길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아 큰댁이라 불리는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대문을 두드리자 아이를 업은 중년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멀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부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커 보여도 식구가 많아 빈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헛간 정도밖에 빈방이 없네요. 그렇다면 헛간에서라도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연하의 말에 부인은 물론 두식과 여울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구박받더라도 양반집 며느리가 헛간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하에게 중요한 건 휴식을 취한 뒤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의 곁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지피라도 깨끗한 것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앞장섰고 연하 일행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헛간은 넓었지만 온 사방이 집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찌 자라고? 마님도 참. 여울이 투덜거렸지만 연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말없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연하는 집 위에 눕기 무섭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연하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당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곧 낯선 신음과 속삭임이 뒤섞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흐, 여보. 9째는 안 돼요.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 내 주체할 수가 없소이다. 아, 정말 당신도.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던 연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참 요란하게도 하는구나. 그러니 애가 8이나 들어섰지. 부럽다, 부러워. 그때 자는 줄 알았던 여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식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연하가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두식아, 우리도 할까? 여울의 유혹에도 두식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안 자는 거 다 알아. 그냥 즐기는 건데 뭐 어때? 하룻밤 재미 좀 보고 애 들어서면 혼이 나면 되고. 여울이 두식의 곁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연하는 둘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을 치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식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이 참 답답하게. 좋다 싫다 말을 좀 해봐. 이런 기회 함부로 오는 거 아니다. 여울이 치근덕거리듯 두식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이럽다. 그러나 두식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뒤돌아 누웠지요. 연하가 실눈을 뜨고 어둠 속 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울의 어깨가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고자지? 고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옆집 판돌이도 추자도 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해 야단인데. 조용히 잠이나 자. 마님 계신다. 여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더니 집더미를 박차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씩씩거리는 여울에게 자신이 깨어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하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고 마당을 비지라는 소리가 났지요. 연하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첫 배를 타려면 서둘러야겠다. 여울이 졸려 죽겠다는 듯 하품하며 투덜댔습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날이 굳어 배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울의 말대로 날씨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칠 것처럼 하늘이 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그걸 본 연하의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니 배가 뜰 수 있을 때 얼른 가야 하지 않겠니? 연하는 여울을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헛간을 내준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을 나섰지요.
나루터에 도착한 연화는 바람에 흔들리는 배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네만. 곰방대만 뻑뻑 태우고 있던 뱃사공이 연화 일행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요. 그럼 언제쯤이면 되나? 저야 모르지요.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요. 하늘님 뜻을 한낱 뱃사공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일주일 뒤라는 말에 다급해진 연화가 말했습니다. 강 건너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네. 꼭 뵈러 가야 해. 어떻게 좀 안 되겠나? 아유, 지금 배 타면 어머니랑 같이 저 세상 갈 수도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엄하다. 두식이가 뱃사공에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뱃사공은 그제야 눈치를 봤지만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연화가 결심한 듯 약지에서 가락지를 빼내 사공에게 내밀었습니다. 혼인날 신랑과 나누어 낀 금가락지였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나? 척 봐도 비싸 보이는 가락지에 사공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공은 하늘을 잠시 보며 망설이다 손바닥 위에 가락지를 낚아챘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연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고 허술한 나룻배는 넷을 태우고 덜컹덜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룻배가 강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시커맸던 하늘에서 기어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거세게 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울이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식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며 배가 요동쳤습니다. 아, 뭐야? 이런, 다들 중심을 잘 잡으시오. 뱃사공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배를 흔들어댔고 배는 점점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한 차례 거센 파도가 나룻배를 덮쳤습니다. 깍! 손을 놓친 연화가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두식이 연화의 손목을 쥐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 그러나 대답하기도 전 파도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결국 두식마저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배는 둘을 두고 강 건너로 떠나갔지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연화의 시계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며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철썩 물결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짠내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연화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저를 바라보는 두식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비바람에 배가 흔들려 떨어지셨습니다. 연화는 두식의 손을 빌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 정돈되지 않은 해변, 이곳은 아무리 봐도 무인도였습니다. 여긴 무인도가 아니냐. 강에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강하구에서 배를 탔다 보니 바닥까지 휩쓸려 내려온 듯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연화가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낼 곳을 봐두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연화는 두식의 뒤를 따라 안쪽 숲으로 향했습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두식이 이미 길을 내두어 걷기에 아주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두식이 데리고 간 곳은 절벽 아래 동굴이었습니다. 작지만 깊어 비바람을 피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요. 불을 피우겠습니다. 두식이 어느새 가져온 지푸라기와 장작을 가지고 금세 불을 피워냈습니다. 익숙한 솜씨였습니다. 머슴으로 살던 두식이가 어찌 저런 것을 배웠을까? 연화는 두식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다 기침했습니다. 옷 때문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덜덜 떠는 연화를 본 두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옷을 벗어 말리셔야 합니다. 두식이 자신의 겉옷을 불가에 널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여분의 옷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 널어둔다는 것은 곧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다가 곧불에 걸리면 무인도에서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연화가 결국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걸어놓은 저고리와 치맛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내 앞에서 속고차림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부끄러웠지요. 먹을 걸 좀 구해오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두식은 연화를 보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런 두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두식은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두식의 손에는 나무 열매와 산나물들이 가득 들려 있었지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밖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새콤한 나무 열매와 산나물로 배를 채운 연화는 어느새 두식이 또 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식은 이번에는 풀과 이끼를 잔뜩 가져와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푹신한 이끼 위에 앉은 연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낫구나. 고맙다. 연아는 또 나가려는 두식을 불렀습니다. 두식아, 나도 뭔가 하고 싶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데 무지에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좀 가르쳐 주련? 장작을 구하려던 차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몇 개만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 그래. 알았다. 연아는 두식과 함께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겨우내 마른 나뭇가지가 숲에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야, 나뭇가지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린 연아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온 두식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아의 손가락에 맺힌 핏방울을 본 두식이 그것을 입안에 넣고 빨았습니다. 손끝에 두식의 혀가 닿는 감각에 연아의 아랫배가 찌릿해져 왔습니다. 뭐 하는 게냐? 이렇게 해야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행위였다는 듯 두식이 선선히 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연아의 얼굴이 석양처럼 새빨갛게 붉어졌지요. 그래. 고맙구나. 둘은 나뭇가지를 잔뜩 가지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지요.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두식의 얼굴을 바라보다 연아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곤해서인지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연아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아는 어느새 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 너머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연아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깊은 강물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세요. 연아가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너가 원하는 곳에서 행복해지거라.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사랑한다. 연아는 떠나가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연아의 손끝은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연아의 눈물이 땅으로 떨어진 순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분명했습니다. 연아가 몸을 둥글게 말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해 가시는 길까지 고단하게 만든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울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뺨은 소금기로 따끔따끔했지요. 그러나 이곳에는 비단 손수건도 새순물도 없었습니다. 연아는 이곳이 무인도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일어난 두식이 불가에 앉아 장작을 넣고 있었습니다. 두식아, 두식이 연아를 바라보자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을 구해야겠다. 연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연아와 두식은 무인도 생활에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갓집 교수였던 연아는 이제 마른 나뭇가지와 젖은 나뭇가지를 구분할 줄 알았으며 조개를 굽고 물고기를 손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대나무로 만든 작살만으로도 물고기를 잡고 매일 한 바구니에 조개를 캐왔습니다. 덕분에 연아와 두식은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없었지요. 시댁에 있었을 때처럼 눈칫밥을 먹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쪽의 식사가 마음 편했습니다. 오늘도 두식은 물고기를 4마리나 잡아왔습니다. 연아가 작살에 꿰인 물고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리 죽어라. 내가 손질하마. 연아는 물고기를 손질하면서도 힐끗힐끗 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식은 상체를 탈의한 채 바위에 걸터앉아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어깨와 등에 단단한 윤곽이 드러났지요. 연아가 뺨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질한 물고기가 불가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둘은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고 뜯었지요. 검댕이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참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구나. 쉬운 생활은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두식이 넌 어떻게 그렇게 섬 생활을 잘하느냐? 일전에 떠돌아 다닐 때 비슷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두식의 말에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였지. 미색이 고와 나는 아버지가 내 여동생을 데려온 줄 알았다. 전 마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두식의 말에 연아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집 와서도 가끔 내 생각을 했다. 그 집에 또래라곤 너밖에 없어. 우리 꽤 재밌게 놀지 않았니? 내 옷도 입혀보고 말이다. 저는 그건 별로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질색하듯 말했습니다. 연아가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지요. 마님께서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겠다. 두식의 말에 연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섬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퍼붓지도 않았고 남편이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것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무도 연아를 구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적어서 좋구나. 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로 짠 바닷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가끔 저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마님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두식의 고백에 연아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식도 더 말을 걸어오진 않았지요. 연아는 자는 척을 하다 진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낯선 손길에 연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식이 자신의 입술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애타는 손길에 연아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님의 아랫입술을 만지던 두식이 이내 손을 떼어냈습니다. 연아가 아쉬워하고 있을 때 두식이 마님의 입술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혀도 섞지 않는 가벼운 입맞춤인데도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심장은 마구 요동쳤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식이 이번에는 연아의 옷고름을 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 된다. 두식아, 그건 안 된다.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연아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텅 빈 동굴 안에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지요. 연아가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입맞춤이 전부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이었다면 그냥 할걸? 연아가 아쉬운 듯 제 입술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아는 자신이 두식을 의식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연아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숲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두식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상의를 벗고 나무를 패는 두식의 모습에 연아의 마음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연아는 붉어진 얼굴을 가라앉히고 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래. 일찍부터 무얼 하고 있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 볼까 해서요. 뗏목이라는 말에 연아가 멈칫했습니다. 배도 아니고 뗏목이라니 위험하지 않겠니? 날이 맑을 때 육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중간부터는 배도 다닐 겁니다. 그래. 연아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두식이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두식이 연아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식의 투박하고 큼직한 손이 닿자 연아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열이 있으시군요.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식은 연아를 동굴로 데려와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극진하게 보살폈지요. 그러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두식이 연아를 흔들자 연아가 눈을 떴습니다. 고열로 인해 시야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나중에 먹겠다. 지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목구멍이 깔깔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어려워 연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두식이 연아의 목덜미를 받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두식의 손가락에 엉기었지요. 연아의 턱을 잡아 입술을 벌린 두식이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약초를 입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쓴 약초 맛에 연아가 혼몽한 와중에도 고개를 저었으나 두식은 달래가며 약초 하나를 몽땅 먹였지요. 약초를 전부 먹인 두식이 다시금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식이 연아를 끌어안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런 두식의 바람이 통한 것일까요? 연아는 다음 날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연아는 두식의 옆에서 뗏목 만드는 것을 도왔지요. 뗏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연아는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보다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시선과 남편의 냉대를 받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밤 산책을 하던 연아는 거의 다 완성된 뗏목을 보았지요. 뗏목은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연아는 충동적으로 뗏목 위에 올랐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뗏목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지요. 그러나 연아는 곧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덩굴이 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쳐 매지 않으면 전부 풀려버릴 게 분명했지요.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뗏목은 망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연하는 덩굴에 매듭을 새로 단단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뗏목을 내려왔지요. 들어가는 길 연하는 동굴 앞에 두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지 않고 왜 나와 있니?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밖에 나와 있던 참입니다. 마님은 어디 갔다 오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 산책 갔다가 뗏목을 좀 고쳐놓고 왔지. 뗏목을 고치셨습니까? 두식의 말에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덩굴 하나가 약하게 고정되어 있더구나. 제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두식의 말에 연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열심히 만든 뗏목을 망가뜨리는 짓을 왜 일부러 했단 말이냐? 마님이 아프거나 위험해질 수 있으니 섬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벗어나면 마님과도 헤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매듭이 헐거운 걸 알고도 그냥 두었습니다. 두식이 강렬한 시선으로 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은혜합니다. 마님이 아시셨던 때부터 그랬습니다. 두시가 나는 혼이 난 몸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계신 마님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마님을 돌려보내면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본 것만으로도 두식은 많은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논과 밭을 사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저와 함께 떠납시다, 마님. 두식의 말은 너무나도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러나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살아온 연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내와 도망한다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두시가. 두식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연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식과 연하는 뗏목에 몸을 실었습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젓자 뗏목은 섬과 금세 멀어졌지요. 연하가 그리운 듯한 시선으로 섬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사흘을 헤맨 끝에 두식과 연하는 무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친정과 가까운 곳에 내린 연하는 어머니의 제사를 치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마당을 쓸던 여울이 연하를 보더니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여울은 무사했지요. 오랜만이구나. 마님. 살아계셨습니까요? 진짜 마님이십니다. 연하의 등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허둥지둥하는 하인들을 제치고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연하의 시어머니였지요.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어머님? 연하는 차분하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뺨을 내리치고 싶은 것을 참는 기색이었지요.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시어머니는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거라. 연하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사랑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연하는 떳떳했으므로 그간의 내용을 솔직하게 말하였지요. 그러나 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간 남자와 무인도에서 열흘을 함께 있었단 말이냐? 애가 들어서도 둘은 들어섰겠구만. 연하는 아니라고 했지만 둘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연하는 돌아오자마자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하가 광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랑채에서는 두 남녀가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아이고, 순진한 우리 아들. 세상에 믿을 여자는 이 어미밖에 없단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머슴과 붙어먹은 여인을 아내로 둘 수는 없지요. 문제가 그것뿐이겠니? 그것이 머슴 애를 임신이라도 해봐라. 애를 못 뺀다고 지금까지 구박한 게 한 세월인데 하늘 품고 달려들기라도 하면 감당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임은 연하의 잘못이 아닌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들이 불임이라는 걸 알면 저희가 잡혀 살까봐 애꿎은 연하를 잡았던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뜬 채 연하가 있는 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것을 처리해야겠다. 죽이려고요? 그래. 이번에 저것 어미가 죽으며 재산이 다 저것에게 가지 않았니? 귀찮아지기 전에 처리하고 재산만 취하는 게 낫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남봉꾼 기질로 인해 여러 여인을 취하긴 했지만 연하의 외모가 가장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쉬워 말거라. 아내야 또 얻으면 그만 아니겠니? 알겠습니다. 그럼 저것은 언제 처리합니까? 빨리 해야 뒷말이 안 나온다. 살수를 불러 내일 새벽에 처리하자꾸나. 그럼 그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쉬워하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처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쑥덕이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 파렴치한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모두 듣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머슴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연하를 시댁에 데려다 준 뒤 걱정도 되고 아쉬운 마음도 들어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연하가 광에 갇힌 것을 알고 방도를 찾다가 둘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지요. 두식이 분노에 차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연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연하를 손수광에서 빼냈습니다. 목욕물과 식사도 내주었지요. 물은 따뜻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나 연하는 어쩐지 그것들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간밤에 꿈이 뒤숭숭한 탓이라 생각한 연하가 바느질을 하다 깜박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마님, 연하 마님. 속삭이는 소리에 연하가 설핏 눈을 떴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두식이었지요. 연하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큰일 나려고. 마님, 잘 들으십시오. 마님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작당해 마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살수를 보내올 것입니다.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식의 말에 연하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님과 남편이 그럴 리가. 그들이 저와 마님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죽여 처가의 재산을 전부 차지할 생각입니다. 두식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연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지요. 틈을 봐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가 다급히 두식에게 말했지요. 숨어 있거라.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너가 여기 들어온 것을 알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다. 위험한 건 마님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대답을 듣기도 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미 약주를 한 잔 걸친 남편이 목이 긴 술병을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지요. 오, 오셨습니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마나님이 따라주는 술 좀 마시고파서 왔네만.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연하는 두식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하면 이렇게 멀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속이 상합니다. 아래 것들을 시켜 술상을 봐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술 한 잔만 따라주면 돼요. 자, 남편이 연하에게 술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하가 술잔 위로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몸을 떠시오? 추운 게요? 곧불이 난 것 같습니다. 연하는 술잔 밖으로 술이 새는 것도 모르고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연하를 탓하는 대신 찰랑이는 술을 전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 어떻게 알았냔 말이오. 오늘 밤 당신의 운명을. 그럼 그 말이 정말. 연하가 말을 끝내기도 전 남편이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저고리 옷고름을 풀려고 하였지요. 이거 놓으세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부인 노릇 한번 하시지요. 두식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연하는 분노에 차 저를 더듬는 남편의 고관을 발로 찼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윽. 그러자 중심을 잃은 남편이 허우적거렸지요. 쨍그랑. 장식대에 놓여있던 도자기가 깨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산산조각 난 도자기 위로 엎어졌지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불안해진 연하가 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붉은 피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건가? 연하가 새파랗게 질려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방이 맞겠지? 그래, 여기 표식이 있지 않나? 죽이기 전에 좀 데리고 놀아도 되나? 마음대로 해라. 아침까진 아무도 오지 않게 해두었다 했다. 흐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확인해 볼 수 있겠구만. 낯선 목소리와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살 수가 틀림없었습니다. 연하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이 위기를 넘긴다 해도 남편을 죽인 몸,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식이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수에게 그것만은 부탁해보자 생각하며 연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두식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사내들의 신음과 무언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연하가 놀라 밖으로 나가자 살수 하나를 쓰러뜨린 두식이 다른 살수에게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맨몸인 두식과 달리 살수가 목에 검을 대고 있었지요. 웬 놈이냐? 두식은 목에 칼을 대고도 기죽지 않고 살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두식에게 오히려 살수가 겁을 먹었지요. 그러나 살수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술병을 들어 살수의 머리통에 내리쳤습니다. 두식을 경계하느라 뒤를 전혀 쳐다보지 못했던 살수는 술병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살수를 두식이 마저 처리했습니다. 중간에 몸싸움이 있었는지 피투성이가 된 두식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도대체 넌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느냐? 연하가 대답 대신 울며 물었습니다.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서슴지 않고 잡아주셨던 그날 저는 마님을 평생 지키겠다고 제 자신과 약조했습니다. 두식이 연하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마님. 고생시킬 순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하가 두식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크고 듬직했습니다. 연하가 망설임 끝에 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저와 떠나주시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연하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광 열쇠를 빼냈습니다. 연하를 광에서 빼낼 때 썼던 열쇠였지요. 광의 문을 연 연하는 그득그득 쌓여있는 광 안의 곡식과 보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광 안의 모든 것들은 전부 친정인 우리 집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하겠다. 연하는 곡식과 보화들을 대문 밖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폐물들만을 챙겼지요. 시어머니의 명령 때문인지 물건을 옮기며 소란을 피워도 나와보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연하는 시댁을 고요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이내 두식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길을 나서는 연하의 발걸음은 후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연하의 시체를 발견한 하인이 소란을 피우는 거라 생각했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란이냐? 방문을 나오며 퉁명스레 말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연하를 해치웠어야 하는 살수들은 물론 자신의 아들까지 죽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들의 뒤엔 빈 광이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광은 전부 텅텅 비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 집안을 망쳤구나. 시어머니는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끓었지요.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하던 순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턱이 비뚤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도 재산도 잃고 몸져눕게 된 여인을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제 몫을 챙겨나가기 바빴지요. 연하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파묻혀 외롭고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연하는 두식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폐물을 팔아바다가 보이는 낡은 집과 약간의 밭을 샀지요. 집을 수리하고 밭을 고르는 힘겨운 생활 중에서도 둘 사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연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압받지도 않는 곳에서 연하는 자유롭게 살아갔지요. 그리고 두식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항상 연하를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새벽녘 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두식의 품에는 사랑하는 아내인 연하가 안겨 잠들어 있었지요. 간밤에 열기가 힘겨웠는지 연하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런 연하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두식이 땀에 젖은 연하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입맞춤했습니다. 뺨과 입술을 지분거리자 그새 두식에게 길들여진 연하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여보? 깼습니까? 좀 더 주무세요. 당신이 깨우지 않았습니까? 연하가 눈을 흘기자 두식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연하를 녹여냈지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차 농밀해졌습니다. 연하도 결국 참지 못하고 두식에게 호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새벽 달기 울고 해가 뜰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답니다. 매일 같이 사랑하니 얼마 되지 않아 연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지요. 연하와 두식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을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작지업 불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탐욕과 위선으로 연하를 억압했지만 결국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했습니다. 연하를 죽이려 한 계략은 도리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지요. 악행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그 어떤 음모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기비소원 원무이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나는 다만 내 마음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연화는 화려한 부귀보다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가두던 체면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연화와 두식처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